박사님, 요즘 정말 많은 종류의 커피들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 어떤 커피를 조심해야 할까요? 한국 사람만큼 커피를 많이 마시는 민족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손에 꼽더라고요. 커피 굉장히 편하게들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오늘 어떻게 커피를 마셔야 건강한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셨어요 라고 표현할 때 커피라는 주어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누군가는 믹스 커피일 때가 있고, 누군가는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 캔커피들, 누군가는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아메리카노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각각의 커피가 가지는 열량, 나트륨 수치, 카페인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칼로리 문제입니다. 편의점에서 흔히 파는 커피를 하나 들고 와봤어요. 편의점에서 흔히 파는 이 커피는 당이 22g이 들어있어요. 270ml에 칼로리가 211kcal입니다. 제가 밥 한 공기에 150에서 180kcal 사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한 잔이 밥 한 공기보다 더 칼로리가 높은 거죠. 여러분이 밥을 먹고 커피 한 잔 해야지 라고 하시면 밥 두 공기를 먹은 것과 똑같은 셈이 됩니다. 편의점이 아니라 그냥 믹스커피를 먹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경우는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은 보통 100ml, 즉 종이컵의 절반 정도 채워서 먹게 되는데요, 한 잔이 60kcal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믹스커피를 드실 때에는 두 잔을 타가지고 드시지 마시고 한 잔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침에 공복에 먹는 커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무거워서 입이 텁텁해서 커피 한 잔 빈속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침엔 커피 대신에 한약 한 포로 바꾸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커피를 복용하는 이유는 대부분은 각성이 목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커피를 빈속에 복용을 하면 에너지가 활성화가 되고 몸의 대사가 촉진이 되고요,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고, 그 역할은 카페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카페인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위산 분비가 많고 위벽에 염증이 있어서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빈속의 커피를 드시면 위염이나 소화불량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당이 들은 커피를 드시는 경우에는 혈당 조절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침에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분들은 가능하면 당이 잘 들어있지 않은 커피들을 드시는 게 좋고요, 각성 효과는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불안, 떨림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잠을 못 잔 상태일수록 커피를 아침에 드시는 거는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커피는요, 철분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철분이나 칼슘의 수치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디카페인을 복용하시거나요, 커피 자체를 식사와 함께 복용해서 흡수를 덜 방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염분 음식, 유제품과 커피를 함께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크림이 들어있는 라떼, 거기에 아이스크림이나 치즈와 같이 유지방이 많은 음식들과 섭취를 하면 소화불량이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 평소에는 문제 없었는데 하셨지만 커피랑 함께 드시면 더 심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영화관 가면 꼭 먹는 것 중에 하나인 팝콘이라든가 김치찌개라든가 된장찌개, 과자 중에 짠맛이 많이 나는 과자들은 인체의 수분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짠 음식들에 나트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많은 나트륨들과 커피가 가지고 있는 탈수 성분이 합쳐지게 되면 몸의 수분 균형에 영향을 주고요, 염분의 불균형을 가져와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주 후에 커피 한 잔 땡기실 수 있지만 음주 많이 한 다음에 커피 드시면 정말 탈수가 심하게 옵니다. 가능하면 음주 후에도 커피를 바로 드시는 건 피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몇 잔부터가 더 위험할까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도 있을까요? 커피가 문제를 일으키는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카페인의 성분 자체가 일시적인 혈압 상승을 가져오고요,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카페인 섭취가 많으면 혈압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고요,
고혈압의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박수의 증가입니다.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에겐 문제가 없지만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장 리듬 불규칙입니다. 부정맥이라고 하죠. 카페인 고용량에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커피의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낮은 농도의 카페인들은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적정량이지 않은 많은 양일 때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요, 주에 5회 이상 그리고 하루에 4잔이 넘어가면 몸에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00mg 이하의 카페인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400mg이라고 하면 4잔의 에스프레소 커피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하나에도 샷이 2개가 들어갑니다. 150에서 200mg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에 톨 사이즈 2잔만 드셔도 허용치의 한계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믹스 커피는 한 잔에 60mg, 즉 6잔까지는 괜찮지만 카페인은 괜찮은데요, 칼로리 폭탄이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믹스커피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400mg은 일반적인 성인 용량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카페인 감수성 차이가 있고 골밀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200mg 이하, 톨 사이즈 한 잔이나 에스프레소 2잔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에 너무 안 좋은 이야기만 해서 마지막으로 건강을 위해 어떤 커피를 마시면 좋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적게 드세요. 마시고 싶은 좋은 형태로 드세요 라고 하는데, 그래도 건강을 위해 뭐라도 넣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한테 제일 맛을 해치지 않고 자연스러운 건 계피랑 초콜릿입니다. 계피, 한의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계피의 경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 혈당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계피 특유의 매콤한 향이 커피의 향과 잘 어울립니다. 한번 넣어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초콜릿, 커피에 넣는 것들은 카카오 파우더를 넣고 있는데, 카카오 파우더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플라보노이드가 혈압도 낮춰주고 혈류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카테킨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기 때문에 몸에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커피와 매우 잘 어울립니다. 저도 예전에는 많이 넣어서 먹었었는데, 카카오 파우더를 넣을 때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카카오 파우더를 사실 때 잘 보면 설탕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가능하시면 무설탕으로, 많이 쓴맛이 나는 걸로 구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자체에 카페인이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총 카페인 섭취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던 생강커피, 쇼가올, 진저롤, 파라돌 성분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혈당, 혈중의 지질 농도, 혈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항염증, 항균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의사들은 절대 안 먹는 음식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죠. 박사님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지 않으시나요? 그쵸. 제가 이제 진료할 때 대사증후군 환자들을 진료를 많이 해요. 혈압이나 당뇨가 있습니다, 비만인 상태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서 그분들이랑 하루에도 40에서 60명 정도랑 이야기를 맨날 하거든요. 드시지 마세요, 드세요, 이런 얘기들을 막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살찌면 안 된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남자 다이어트 환자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걸 안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술이랑 음료수예요. 그래서 제가 술은 안 먹을 방법이 없고 음료수를 안 마십니다. 콜라, 사이다, 탄산부터 시작해서 당이 들어가 있는 걸 안 먹어요. 여러분들도 당이 들어간 음료수는 안 드시는 게 정말로 좋아요. 하루에요 680mg, 얼마 안 돼요. 실제로는 0.68g이거든요 당분이 680mg 이상 들어있는 음료를 먹는 사람들이요,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심장 질환을 겪을 확률이 2배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루에 설탕 권장량이 얼마야? 라고 하면은요 100kcal 밖에 안 돼요.
설탕을 애초에 거의 안 먹는 식으로 지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초콜릿은 되게 좋아하는데 적게 먹어야 되니까 초콜릿도 한 조각만, 두 조각만 이 정도만 먹고, 술, 담배 다 안 좋다고 하잖아요. 술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은 하고요. 담배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대봤습니다. 설탕의 나쁜 점을 조금 더 얘기를 하면요, 천연당, 과일에 들어있는, 곡물에 들어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천연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부러 인위적으로 넣은 것들을 첨가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치찌개 맛있게 하려고 설탕 넣은 거는 첨가당이에요. 그리고 수박이 맛있는 데는 천연당이고요. 첨가당의 경우에는요, 충치, 비만, 심장질환, 염증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디도 안 좋냐면 인지기능 저하에도 관여를 합니다. 우리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제일 무섭잖아요. 이 알츠하이머의 주요 인자 중에 하나가 혈당 수치가 높은 채로 유지되는 거,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 섭취가 많은 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꼭 조심하시는 게 좋고, 게다가 만성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그리고 체중이 증가되면 어떻게 돼요? 후덕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죠? 나이 들어 보여요. 젊을 때에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치매나 나이 들어 보임, 노화의 가속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당은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요, 이거만 안 하면 진짜 좋을 텐데, 나을 텐데 하는 행동이나 끊지 못하는 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안 하면 나을 텐데 대표적인 거는요, 사실 걷기 운동이에요. 정말 많이 하세요. 무릎이 아파서 오시거나 발목이 아파서 오시잖아요. 이거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걷기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는데 무릎이 아프더라, 이 얘기를 하세요. 걷기 운동을 진짜 많이 하니까 무릎이 아프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걷기 운동은요, 정말 좋은 운동인 건 맞아요. 쉽고 살도 뺄 수 있고 당 조절도 되면서 심폐지구력도 도움이 되고 근력을 유지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많이 걸으면 무릎엔 좋지 않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어요, 발목이 아파요, 협착이나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좀 통증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안 걷고 뭐해요 그러잖아요. 다른 운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도 알려드릴 텐데, 일단 아프면 걷는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걸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끊으면 좋겠는데 못 끊는 음식 얘기하셨잖아요. 음식 종류를 딱 정해드리면 좋은데, 저는 습관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야식.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먹지 않았어요. 야식이라고 먹어봐야 고구마 쪄서 먹거나 감자 쪄서 먹거나 이 정도였는데, 1인 가족도 많고 늦게 먹는 경우도 생기게 되면서, 그리고 배달이 쉽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먹어요. 애들이 잤으니까, 퇴근했으니까, 오늘 힘들었으니까 뭐 해요? 되게 고열량의 고지방에 달고 짜고, 이게 진짜 만병의 근원입니다. 딱 생각나는 것만 몇 가지 얘기하더라도요, 역류성 식도염, 비만, 통풍, 소화불량, 거기다 또 하나, 조금 먹게 됩니까? 많이 먹게 돼요.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역류성 식도염도 심해지고 살도 찌고 심혈관계 질환에도 안 좋고 만성염증도 생기고요. 달고 짜고 매우니까 술을 같이 먹거나 음료수도 같이 먹어요. 진짜 안 좋죠. 20대인데 조금 드세요, 괜찮아요. 근데 30대가 넘어가면 분명히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40살이 되면 끊어야 돼요. 당 섭취 늘었죠, 탄수화물 섭취 늘었죠, 지방 섭취 늘었죠, 거기에 트랜스 지방 섭취 늘었죠, 알코올 섭취까지 했어요. 염증 생겨요, 살쪄요, 발암물질 많이 들어왔어요, 불면에도 관여를 합니다. 잠도 잘 못 잤어요. 그 다음날 소화 안 되죠? 그 다음날 아침도 제대로 못 먹어요. 하루 종일 페이스가 꼬이는 겁니다. 아침 똑바로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간식 먹게 되죠. 간식도 몸에 좋은 거 먹습니까? 아니에요. 보통은 과자 같은 거, 주전부리, 빵 같은 거, 떡 같은 거 이런 거 먹지 않습니까? 하루가 통째로 다 꼬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밤에 돼서 또 배고프죠. 이 습관의 고리를 끊는 거의 첫 번째가 야식입니다. 야식하는 습관이 있으시면 그것만 끊어도 10년은 젊어질 수 있을걸요. 만약에 야식 대신에 뭔가를 꼭 드시고 싶다고 하면요, 식이섬유가 많은 게 좋으니까 야채가 제일 좋기는 해요. 거기다가 좀 씹는 느낌이 있는 거 드시면 좋습니다. 당근, 오이, 그리고 생고구마. 사람이 씹으면서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풀리거든요. 오독오독한 거를 드시면 그래도 야식 중에는 건강한 축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식을 먹지 않으면 할 게 없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달밤에 체조하고 있네 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밤늦게 운동하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거 한의학적 용어예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항상 영양과잉의 운동 부족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달밤에 체조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십시오. 야식을 먹는 대신에 조금 걷거나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가지면 정말 좋은 습관이 뭐냐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든가 별거 아닌 거리들은 몸을 써서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진짜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헬스장에 가실 때 굳이 한 층인데 엘리베이터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한 층밖에 안 되는 거면 운동하러 간 거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계단 이용하십시오.
이왕이면 내려가는 것보단 올라가는 계단들을 통해서 운동을 하시는 게 관절에도 도움이 되고 무릎에도 충격이 안 가니까 일상생활에서 하는 습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벼운 운동들 하시는 거 좋은 습관으로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내 맘처럼 되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이건 꼭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일단 애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똑같이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당분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그래서 애들은 주스도 잘 안 주고요. 탄산음료 당연히 안 줍니다. 주스도 당이 엄청 많아요. 주스 가능하면 안 먹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콜라 사이다도 피하는 게 좋아요. 어릴 때부터 당에 노출이 되면요, 성인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당 자체에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먹으려는 게 한 가지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어릴 때부터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피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젤리예요. 마트 가셔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무설탕 젤리 있어요. 그거 외에는 다 설탕이 들어간 젤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설탕이 어느 정도 들어있냐면 40% 이상이 설탕이에요. 젤리에 들어있는. 젤리를 먹으면 먹을수록 당 섭취가 많이 늘어나고요. 젤리 한 봉지만 먹어도 애들은 하루에 섭취할 열량을 다 먹고 남는 거예요. 치과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젤리가 1순위일 겁니다. 젤리는 그 자체가 당도 많이 들어있지만 이빨에 다 들러붙어가지고 충치균이 먹이가 되고 이빨을 빨리 썩게 하겠죠. 절대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나온 제품들이 잘못 쓰거나 오히려 건강에 독이 돼서 안 쓰는 물건들도 많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생을 위해서 일회용 용기, 저는 그 부분을 안 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커피숍 가가지고 일회용 용기 들고 나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병을 들고 다녀가지고 거기다가 담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종이 같은 걸 하더라도 항상 플라스틱 코팅이 돼 있고 환경 호르몬도 용출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안 쓰시려고 노력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사실 플라스틱 컵을 거의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애기들 용품들에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가능하면 안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스테인리스나 유리나 도자기류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유들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서 계란을 매일 2개씩 먹으면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계란을 먹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덜어 있으신 것 같은데 소화가 잘 되게 먹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건강을 위해서 계란을 드신 분들 많이 있죠. 저희 아버지도 아침 되면 계란을 좀 먹어야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계란은 한 개에 6에서 7g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2개를 먹습니다. 그러면 1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셈이 되겠죠. 근데 달걀을 먹을 때 어떤 계란은 소화가 조금 더 잘 되고 어떤 계란은 소화가 안 되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계란을 먹을 때 소화가 안 된다고 느끼는 건요, 크게 2개입니다. 날달걀, 그냥 생 계란을 갖다가 까서 먹을 때, 그리고 맥반석, 완전히 익힌 갈색빛이 나는 맥반석 달걀을 먹을 때 소화가 좀 안 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숙 계란이나 아니면 스크램블 볶아가지고 만든 계란은 조금 더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것 같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단백질은요, 열에 취약합니다. 익히면 그 구조가 변하게 되어 있는데요, 단백질 구조라는 게 그냥 상태에서는 쇠사슬처럼 자기들끼리 엮여 있다가 열을 받으면 구조가 풀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약해지냐면 12% 정도 더 쉽게 흡수가 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날달걀은 그것 때문에 소화가 조금 어려운데 도대체 왜 맥반석일 때는 소화가 또 다시 안 되는 걸까요? 단백질 구조는요, 처음에 뭔가 익혀서 먹으면 되게 부들부들하고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좀 단단해지는 경향성이 있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결국 완숙, 맥반석이 되면요, 풀어진 단백질 구조들이 다시 재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형태의 새로운 결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조가 안전하고 단단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익힌, 지나서 쪄버리기까지 한 것들은 조금 더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고, 맥반석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수분을 잃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합이 좀 더 단단해져서 소화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소화에만 영향을 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달걀보다 약간 이 긴 반숙쯤 되는 계란은요, 단백질 그리고 비오틴의 흡수 이용률이 더 개선이 됩니다. 날달걀의 단백질은요, 비타민 B의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익힌 계란을 먹게 되면 비타민 B의 흡수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조금 더 흡수가 잘 되게 하려면 도대체 뭘 넣어서 먹으면 좋을까? 하나씩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요, 물입니다.
달걀찜 드셔본 적 있을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부들부들하니 소화가 잘 된다, 위장이 편하다, 그런 느낌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달걀 풀어가지고 달걀찜으로 해서 주면 소화가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물입니다. 일단은 단백질에 물이 들어가게 돼서 단백질의 비중이 낮아지면 단백질의 응고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단단하게 굽는 게 아니라 부들부들하게 익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물이 들어가서 단백질 농도를 낮추는 게 큰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설탕이에요. 설탕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랑 설탕이 직접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분자의 재결합률이 떨어집니다. 응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달걀 요리의 질감을 부드럽게 하고 거기에 흡수까지 쉽게 되도록 해주는 거죠. 달걀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계란 후라이거든요. 근데 계란 후라이를 먹으면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생각해보면 달걀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달걀을 어떤 식으로 먹어야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가장 건강하게 달걀을 먹습니다 라고 하는 방법은요, 삶기 그리고 데침입니다. 계란 삶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계란 그 자체를 삶아서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데치는 것도 추가 첨가물이 없기 때문에 계란 그 본연의 영양분과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란 프라이를 먹습니다, 스크램블 에그를 먹습니다 할 때는 뭐가 들어가죠? 버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기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소금, 후추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버터나 기름이 들어갈 때는 무슨 효과가 생깁니까? 맛있어지는 대신에 칼로리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지방 비중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높은 열로 장시간 요리를 하는 경우에는 유해한 화합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는 확률도 있겠죠. 건강에 가장 좋고 흡수가 잘 되는 방법은 반숙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박사님만이 아는 반숙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반숙란은 사실은 일본 라면집에서 제일 잘하는데요. 그 비법을 한번 훔쳐왔습니다. 계란 10개 기준입니다. 물의 양부터 얘기를 할게요. 물의 양은 계란과 계란이 딱 잠길 정도만 넣고요. 중불로 끓이는 겁니다. 그리고 몇 분간 끓이냐면 7분간 끓입니다. 불을 끄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찬물에 바로 담깁니다. 딱 맞는 반숙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때 중불에서 넣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계란은 절대 중불부터 넣지 않습니다. 그냥 찬물 상태에서 넣고 끓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달걀을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달걀을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침에 계란 2개 먹으면 좋습니다.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뭘 같이 넣어서 먹으면 좋을지가 궁금하잖아요. 제일 먼저 추천하는 건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에 지방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 속도를 좀 늦춰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아보카도의 지방은 굉장히 좋은 지방이거든요. 지방의 비중을 높여서 체중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몸에 필요한 필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란 요리와 같이 함께 먹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베리류입니다. 베리류들은 기본적으로 항산화 효과, 항염증 효과, 섬유질 함량이 높아서 소화에 도움이 되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데 똑같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글루텐 프리 식단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란을 먹을 때 탄수화물 같은 게 먹고 싶지 않다거나 소화가 좀 안 되는 걱정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곡물로 만든 글루텐 프리 토스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같이 드시면 섬유질 그리고 영양소를 더 섭취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독일 사람들 보면 샤워크라프트라 그래서 양배추를 갖다가 절인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우리는 김치, 계란과 같이 섭취를 하면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풍부한 섬유질들이 장내 미생물들이 먹고 사는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스크램블 에그를 해 먹으면 후추도 넣고 소금도 넣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스 중에 하나로 강황을 넣으시면 항염증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있고 맛도 좋기 때문에 강황을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선생님, 계란을 먹을 때 탄닌이 들어있는 거 같이 먹으면 안 좋다 그러던데요 라고 그러시는데 홍차, 녹차, 두유, 도토리묵까지 이야기하실 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탄닌이 많은 성분이 들어가면 단백질과 들어가서 부작용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탄닌만 골라가지고 섭취를 하시면 단백질을 드시면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상용 용량상에 먹을 때는 신경 쓰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계란을 어떻게 먹으면 소화가 잘 되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백질 때문에 계란을 먹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계란에는 더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만들려고 할 때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계란 노른자에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 심장에 도움을 주고 염증을 줄이면서 세포의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계란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타민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와 B, D, E, K가 들어있어서 비타민이 부족할 때 섭취하기에도 좋은 방법이고요. 셀레늄, 아연, 철분과도 같은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황반변성이라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눈의 손상도 많이 걱정되실 수 있는데,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눈 건강을 위해서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흰자와 노른자를 구분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유가 계란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안 좋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계란을 복용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는 오히려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노른자에는 지방 그리고 필수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이 드시고요. 고지혈증 환자분들도 구분해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계란을 하루에 2개 먹습니다, 3개 먹습니다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섭취하셔도 되겠습니다. 요즘 아침과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해서인지 장기침이 계속 나고 목에 가래도 생기거든요. 환절기에 감기 환자들이 증가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아무래도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감기로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봄은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적 전환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고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들의 3가지 큰 이유 때문에 감기 환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환절기에는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느라고 몸이 많이 바빠집니다. 몸은 항상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환절기가 되면 기온이나 습도가 급격하게 바뀌고 그로 인한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면역에 문제가 생겨서 감기에 걸리기 쉬워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겨울보다 아무래도 활동량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체력이 저하되겠죠. 그리고 사람들 간의 접촉도 늘어나고, 접촉이 늘어나면 조금 더 면역 체계가 저항을, 도전을 받을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집에 있을 땐 감기에 안 걸리다가 어린이집에 가면 감기를 확 걸리는 일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접할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쉽게 걸릴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봄 멋쟁이는 얼어 죽는다. 멋을 부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꽁꽁 껴안는 것보다는 예쁘게 입으려고 자꾸 노출도 하고 좀 얇게 입고 이런 경향이 생기잖아요. 봄에는 아무래도 옷차림이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따뜻해서 그런 얇은 옷이 괜찮지만 아침이랑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옷들은 감기에 걸리기 쉬운 조건이 되겠죠. 그만큼 우리 몸이 버티기가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옛말에는요, 보약은 봄이나 가을에 먹는다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봄이나 가을에 환절기가 되다 보니 힘들지 말라고, 예방하기 위해서 먹자라고 해서 봄, 가을에 먹으라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이 여름에 보약을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신다 그러면 여름에 많이 힘드신 분들은 여름에 드셔도 문제 없는 거겠습니다. 우리는 옷도 따뜻하게 입고 그리고 일찍 자고 낮에는 충분히 햇볕을 쐬면서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것이 봄 환절기를 훌륭하게 이겨내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피디님, 혹시 봄에 콧물 나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봄철 되면 콧물 감기까지는 아닌데 콧물이 계속 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봄에 콧물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봄에 꽃이 피어가지고 꽃가루가 날려서 그러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알레르기 반응, 코와 점막이 자극이 돼가지고 눈물도 납니다, 콧물도 납니다, 눈이 간지러운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봄이 됐더니 자꾸 콧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간지러운 것 같습니다 하시면, 그리고 열이 안 나는데 계속 이런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 감기가 아니라 알레르기 증상이기 때문에 알레르기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봄에 면역력이 약해졌는지 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독 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기에 노년기에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먹으면 보약 같은 좋은 음식들이 있을까요?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되는 환절기, 사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늘어납니다. 혈관도 충분히 확장이 돼야 되고 심장도 부담을 느끼는 계절이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와 노인층은요, 온도, 습도, 계절 변화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당시에 걸리는 단순 감기가 면역체계가 약한 어린이와 노인 경우에는 폐렴이나 폐혈증과 같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면역력이 약해질 때는요, 제철에 수확하는 식품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시기에 수확하는 음식들은요, 가장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좋기 때문인데요. 제철 음식은 장거리 운송을 하지 않고 긴 기간 보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신선도가 높고 그로 인해 맛과 향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영양 손실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제철 음식은 계절에 맞는 영양소를 제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계절에 특정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제철 음식은 양이 풍부하게 생산되기 때문에 철이 아닌 때에 먹는 것보다는 훨씬 가격을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봄철에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제철 음식들은 뭐가 있냐면 냉이, 달래, 쑥, 미나리, 딸기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것은 산속의 고기라고 불리는 더덕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더덕은 기관지 건강을 비롯해서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을 도와주고요. 변비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덕에는 사포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인삼에도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죠. 사포닌은 진해 거당, 기침을 멈추게 하고 목에 낀 가래를 없애줍니다 하는 역할을 하고 폐 기능 개통, 기관지 호흡하는 것들에 대한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적혈구 헤모글로빈 수치도 높게 해줍니다. 칼슘과 칼륨도 풍부하고요.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비타민C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덕이 오래전부터 한약에서 사용된 약재라고 하셨는데 한약에서는 더덕에 어떤 효능이 있다고 보고 있나요? 더덕은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약용 및 식용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전통의학서에 아주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했다는 기록들이 있고요. 한의학에서는요, 더덕의 효능을 크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침과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기관지염이나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 증진 그리고 염증 감소입니다.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서 감기와 같은 질병, 기침이 없어지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고요. 항염증 효과로 인해서 몸 안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청열 해독, 두 번째랑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기관지염에 쓰인다고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장염에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더덕을 배가 아픈 경우에도 많이 먹였었거든요. 기관지에만 좋다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더덕을 사삼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시장 가서 사삼이에요, 더덕입니다 라고 하면 엉뚱한 걸 주고 있는 거고 사실 더덕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양유근입니다. 더덕을 한번 잘라보시면요, 끈적끈적한 하얀색 액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양의 젖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양유근이라고 불렀던 거거든요. 양유근이 더덕이다, 딱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고요. 그래서 실제로 젖이 잘 나오지 않고 부족한 사람한테도 많이 처방을 했었습니다. 양유근은 쓴맛을 가지고 있는데 안 것을 많이 먹어서 비위가 상한 것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줄 수 있고요. 미식거리거나 느글거리는 증상들도 해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어서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력 증진 그리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활력을 높이는 데도 좋고요. 더덕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은 다들 드실 겁니다. 그럼 더덕을 어떻게 손질해야 되느냐? 더덕은 뿌리 채소예요. 껍질이 두껍고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벗기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양의 젖처럼 점액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점액질 때문에 벗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어릴 때 엄마 따라서 한번 벗겨본 적이 있는데 점액질이랑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도저히 벗길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근데 물에 살짝 불려넣어서 벗기면 잘 벗겨집니다. 물에 오래 넣어놓으면 되겠네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덕에는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사포닌 성분이 수용성이에요. 씻으면서 닦아내면서 물에 오랫동안 넣어놔면 이 사포닌 성분들이 다 물에 녹아서요 없어지기 때문에 짧게 씻어주시고 혹시 만약에 다 씻고 나서 먹으려고 봤더니 쓴맛이 너무 심한데요 그러면 소금물에 살짝 담갔다가 다시 꺼내서 드시면 괜찮습니다. 더덕은요 특유의 쓴맛, 향이 있어서요 호불호가 굉장히 갈립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드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는데 적절한 조리 방법 사용하면 맛있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덕 그리고 도라지를 같이 무치는 겁니다. 도라지 역시요 더덕처럼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면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도라지와 함께 무치거나 조림을 만들어 먹으면 서로 질감이 비슷하고 향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더욱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고기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찬 기운이야 열 기운이 많은 소고기랑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찬 사람들은 소화불량이 생겨서 더덕을 먹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요 정확히 사삼이랑 헷갈려서 나오는 이야기고 더덕은 찬 기운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드시면 되고 소고기에 풍부한 단백질, 철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덕의 쓴맛을 좀 줄여주고 더덕에 함유된 사포닌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의 흡수율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고등어를 드시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더덕의 쓴맛과 고등어의 지방산이 조화를 이루면 맛의 밸런스가 맞아서
서로 잘 어울리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발효 음식은 왜 우리 몸에 좋을까요? 질문이 진짜 넓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실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 중에요, 30% 정도는 발효 음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음식을 발효 과정을 통해서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김치 말고도 굉장히 많은 발효 음식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사우어크라우트라는 것들을 복용하기도 하고, 아시아권의 된장, 고추장, 간장, 나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템페나, 유럽의 치즈, 요구르트 등도 모두 발효 음식입니다. 여러분, 빵도 실제로는 발효 음식입니다. 발효가 과연 무엇인가 인데요, 음식물을 놔두게 되면 균이 어디선가 날라와 가지고 손상이 옵니다. 부패균이 들어와 가지고 머물게 되면 썩게 되고요, 유익균이 음식물에 들어가 가지고 보관 기간을 늘려주고 음식물이 좀 더 소화를 쉽게 되도록 해주고 맛이 개선되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발효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떤 균이 들어와서 음식물에 영향을 줬는데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 부패라고 이야기하고,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되면 발효라고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발효 음식은 당연히 사람한테 도움이 되겠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몸에 좋다라고 생각한 균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인간의 몸에 영향을 주게 되고 서로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역마다 유산균이나 세균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흔히 유산균을 먹으면 좋아요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우리한테 익숙한 김치 유산균을 썼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시아권의 사람들한테는 이 지역에서 나오는 유산균들을 활용했을 때 훨씬 생착률, 더 잘 살고 잘 버틴다는 것들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얘기들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음식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유산균이라 몸에 좋습니다 라고 해서 독일 사우어크라우트를 만들어서 먹는 것들 보신 적 있을 텐데, 실제로 독일 애들이 만들 때는요, 정말 김치처럼 엄청나게 짜게 만듭니다. 5kg, 6kg씩 만들어서 겨울 내내 보관했다 먹어요. 야채를 썩지 않고 먹기 위해서 방법을 썼던 거라서 그 과정에서 유익한 유산균들이 발생하고 그걸 먹으면서 효과를 얻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발효를 생각할 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다양하게 좋았다라고 보시는 게 있고요. 한약에서도 과연 발효를 했었을까요? 당연히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곡이란 약재가 그것인데요. 신곡이란 약재를 언제 쓰냐면 소화기가 약하고 소화기의 효소와 유산균이 부족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를 먹고 애들이 설사를 하거나 그러면 불황금 전기산이라는 약에다가 신곡을 많이 넣어줍니다. 논문으로도 밝혀진 것처럼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시키고 좋은 균을 많이 넣는다고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 대표 발효 음식 하면 된장이 생각이 나는데, 된장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발효 음식 중에 하나고요. 국가에서 농촌진흥청이니 여러 가지에서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된장은 애초에 영양이 굉장히 풍부한 콩을 발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기능적으로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콩 자체보다 된장이 단백질 함유량이 좀 낮습니다. 된장의 효과를 연구를 해봤더니 된장은 항돌연변이, 항암의 효과가 있고 항산화, 항노화의 효과가 있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혈압 강화 효과가 있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의미가 있고, 항균,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비만 효과가 있어가지고 된장을 먹으면 살이 좀 덜 찌는 경향성을 보일 수 있고,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효과가 오는지도 사람들이 궁금했을 텐데, 된장에는 리놀산, 레시틴이라는 성분들이 있어가지고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쌓인 것들을 없애는 효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된장류에는 굉장히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들이 동맥경화와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효과를 보여주고요. 재밌는 것은 그냥 삶은 콩 자체는 면역 증강에 효과를 보이지 않습니다. 된장의 경우에는 면역 증강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배식세포 사이토카인 생성을 증가시켜서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결국 그냥 삶은 것과 된장의 차이는 안에 들어있는 세균, 미생물의 차이가 있을 텐데, 이 아이들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콩보다 된장을 먹는 게 무조건 좋겠네요 라고 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근데 된장이 콩보다 단백질 함량이 낮대, 단백질 때문이면은 그냥 콩을 먹는 게 나은 거 아니야 그러실 수 있는데,
된장이 콩보다 단백질 함유량이 낮은 대신에 소화가 잘 돼서요, 30% 정도 단백질 흡수율이 높습니다. 즉 함유량은 적지만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더 효과가 좋게 흡수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이유는 미생물 효소들에 의해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는 겁니다. 이 아미노산은요, 된장에서만 20종류가 발견되는데 다 곰팡이, 효모, 세균에 의해서 분해 합성이 되고요. 아미노산이 된장 특유의 향, 감칠맛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말 미생물들이 열일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좋은 된장,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된장, 간장은 한국 전통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몸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거의 대부분 나라의 발효 음식에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염분입니다. 염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된장 자체를 많이 먹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된장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채소입니다. 채소에는 식이섬유도 많고요,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어서 된장에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데, 된장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궁합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이 풍부한 것들이 부추, 오이, 당근, 시금치 등이 있는데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서 좋습니다. 된장에 버무린 시금치, 오이, 당근을 먹을 때 된장을 찍어 먹으면 좋고요.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미역과 다시마가 있습니다. 콩성분이요, 요오드의 배출을 돕습니다. 미역과 다시마가 요오드를 보충하는 데도 효과가 있고요. 거꾸로 미역, 다시마를 너무 많이 먹어서 요오드가 많이 쌓일 때 된장을 통해서 배출을 돕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위장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발효 음식은 우리 몸에 다 좋나요? 발효 맥주가 생각이 나는데 술이잖아요. 괜찮을까요? 발효는 우리가 늘상 먹는 빵, 술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발효를 통해서 얻는 물질은 대표적으로 알코올, 젖산, 김치나 치즈, 요거트 등에 들어있는 것과 아세트산, 우리가 식초도 발효를 통해서 만들거든요. 발효가 되었다고 해서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술 같은 경우에는 최종 산물인 알코올을 섭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드는 거란 말이죠. 좋을 리가 없죠. 여러분이 먹는 술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살균 과정을 통해서 효모를 없애거든요. 오래 놔두면 다 식초가 돼버리거든요. 알코올과 그에 따른 부산물만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발효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이득은 좀 적고 알코올로 인한 단점이 높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좋은 거를 먹고 싶습니다, 술은 꼭 먹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라고 하실 때에는 효모가 남아있는 술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막걸리들, 일본주, 우리 흔히 말하는 사케 같은 것도 비여가 상태로 유통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효모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유익균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유익균을 먹는 것과 알코올을 많이 먹는 것의 손실을 따지자 그러면 어쨌든 술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발효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문화권 내에서 발효한 음식들이 몸에 더 좋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서양권에서 만들어 놓은 발효 음식들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니까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요구르트 먹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상 설탕물에다가 유산균만 넣은 거기 때문에 요구르트 대신에 물김치 있습니다. 치즈를 먹이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유산균 보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카페에 가면 가끔 물에다 레몬이 들어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냥 생수보다는 맛도 괜찮아서 저는 좋아하는데 단순히 맛만 좋아진다고 넣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레몬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랑을 받아온 과일입니다. 2000년 전부터 레몬을 먹으면 몸에 좋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물 자체를 맹물만 먹으면 물이 맛이 없습니다 라고 하셔서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에다가 레몬이나 민트 넣어서 만들면 물이 맛도 있고 마시기도 좀 편하고요, 먹기 편하다라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타민C가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비타민C 부족하면 괴혈병에 걸린다고 하죠. 예전에 아주 먼 거리로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비타민C를 보충하기 위해서 라임을 준비해서 먹고 그랬었는데요,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C를 물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은요, 위산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음식물을 분해하고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몬물을 복용하는 것은 소화불량, 속쓰림, 복부 팽만감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레몬물에 들어있는 구연산은 칼슘, 소금, 구연산염과 결합을 하여서요, 신장결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소변 내에서 구연산염의 양이 증가되면 칼슘과 소금의 부분들을 결합시키니까 결석이 생길 확률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레몬물의 또 하나의 장점은요, 체중 감량입니다. 물 대신에 음료수를 많이 마시게 되는데 음료수, 액상과당이 굉장히 문제가 되죠. 음료수 대신 레몬물을 마시게 되면 칼로리 섭취 자체의 기회를 줄일 수 있고요. 레몬물 자체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몬에는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헤스페린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혈당을 낮춰서 당뇨병의 위험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구연산 같은 경우에는 전분이 당으로 전환이 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전분이 당으로 천천히 변하다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랐다가 내려가는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복용하는 사람들은 레몬물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평소에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혈당의 급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레몬 물 섭취는 뇌졸중, 심장병의 위험을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감귤류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요,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거나 막혀서 생기는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몬에서 발견되는 리모닌, 헤스페리딘, 디오스민이라고 하는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서 고지혈증이나 당뇨, 혈압이 있는 사람들의 위험성을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물 말고도 레몬과 같이 먹으면 궁합이 좋은 음식들 추천해 주세요. 레몬이랑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저는 꽤 좋아하는데요. 중동에서 많이 먹는 후무스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어서 좀 큰 호텔들 가면은 아침이나 점심에 같이 제공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후무스를 만들 때 병아리콩, 참깨 소스, 마늘을 넣은 다음에 레몬즙을 넣어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후무스가요, 맛만 좋은 게 아니라요, 병아리콩에 들어있는 단백질 굉장히 풍부하고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몸에도 좋습니다.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갈게요. 먼저 병아리콩 건조되어 있는 거를 구하셔도 괜찮고 캔에 들어있는 거를 사셔도 괜찮습니다. 병아리콩 한 캔에 타히니 4분의 1컵, 그리고 마늘 한쪽에서 두 쪽인데 한쪽은 조금 밋밋하고 두 쪽 정도 넣어야 좋더라고요. 올리브 오일 큰 숟갈로 2큰술 넣어주고 레몬 반 개를 같이 섞습니다. 잉 갈아주는 거에다 다 같이 넣고 쭉 갈아주게 됩니다. 부드러워질 때까지 섞어주면 약간 되직한 소스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집니다. 너무 좀 퍽퍽한데 땅 갈라지듯이 갈라지는데 싶으시면 병아리콩 삶은 물을 조금 더 넣어줘서 만드시는데, 기본적으로는 흥건한 게 아니라요, 약간 숟가락으로 완전히 뜰 수 있는 정도의 질감으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외국에서 많이 먹는 거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 후무스는 구하기 어려워 보이잖아요.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는 훨씬 간단합니다. 인도에서 많이 먹고 있는 방법인데요, 레몬 피클을 만드는 겁니다. 인도에서는 레몬 피클을 조미료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반찬으로 같이 식사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몬을 4등분을 합니다. 완전히 자르지 마시고요, 오이 소박이 만들듯이 끝에는 남겨놓는 겁니다. 벌려놓는다 라는 식으로 잘라주고 소금을 채워 넣습니다. 소금은 너무 많이 넣으면 짜고 너무 적게 넣으면 맛이 나지 않거든요. 레몬 무게의 10에서 20% 정도 채워 넣은 후에 레몬즙을 약간 짜서요, 잠길 수 있게 보관을 해줍니다. 레몬을 그냥 넣게 되면은 상온에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발효가 되지 않거든요. 충분히 좀 짜서 자작하게 담길 수 있게 꾹 눌러서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냉장 보관을 해서 처음부터 보관하셔도 되고, 기본적으로는 상온에 보관을 한 다음에 한 3일에서 4일 정도 지나고 나면 냉장 보관, 짧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하루 정도만 상온에 보관하셨다가 옮기시면 되는데, 국물을 먹는 게 아니라요, 레몬 껍질을 먹는 겁니다. 그 안에 부분들은 소금 때문에 삼투압으로 다 추출이 되고 레몬 껍질은 절여지게 되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레몬 피클인 거고, 지나고 나면요, 이 소금이 레몬 소금이 되거든요. 이 레몬 소금은 고기 요리를 하거나 요리를 할 때 소금 대신에 사용하면 비타민C가 풍부한 소금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몬처럼 먹을 수 있는 좋은 과일들은
뭐가 더 있을까요? 당분 걱정 없이 몸에 좋은 이라고 하면요, 첫 번째로는 자몽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 A가 굉장히 풍부한 과일이고요, 자몽 한 개만 하루에 복용을 하셔도 비타민 A의 일일 권장량의 25%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는요,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시력 그리고 면역 기능을 지원하여 주고요, 콜라겐의 형성, 뼈의 강도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몽에는 나린진이라고 하는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감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뇨가 걱정되거나 경계성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몽 한 개의 당분은 20g이 들어있으니까 다른 음식들하고 먹을 때 한번 계산해 보셔서 어느 정도 먹으면 좋을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보카도도 과일인가 싶기는 한데요, 아침에 계란, 아보카도, 견과류를 합쳐서 만들어 먹으면 단백질 하루 함량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조합이 맛이 굉장히 좋아요. 씹는 맛도 있고 아보카도의 부드러운 맛, 계란 자체는 프라이를 해서 올려도 좋고 삶아서 같이 섞어도 좋은데 맛이 좋습니다. 단백질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아침에 복용하시는 거 권할 수 있고요, 아보카도 자체는 중성지방 LDL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 한 개에 들어있는 당분이요 1g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이 많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보카도 적극적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몬물의 장점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레몬물 조심하셔야 되는 분이 하나 있습니다. 레몬의 특정 성분이 위산을 충분히 분비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위벽이 얇거나 만성적인 위염이 있는 사람들은 레몬을 드시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레몬물 한 잔을 못 먹을 것은 없지만 소화가 잘 된다고 하니까 먹어야지 할 때 이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살을 빼기 위해 운동 효과를 보려면 땀을 많이 흘리면서 힘들게 하는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열심히 걷거나 뛰고 계시고요. 오늘 질문에서 대답해 드려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번으로는요,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실 거면 땀을 흘리는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을 하는 게 낫습니다 라는 두 번째 대답을 하나 드리고요, 세 번째는 살을 빼기 위한 운동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 대답까지 하고 보겠습니다. 운동은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스트레스의 관리, 근력의 향상, 근육인대를 강화시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활동입니다. 큰 틀에서 운동 없이는 사람이 정상적인 대사를 하기 어렵다 할 만큼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살을 빼는 것 자체에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식사랑 병행해서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식사량의 관리를 통해서만 실질적으로 살은 빠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먹는 것만 조절을 하면은 살이 빠질 수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먹는 걸 그대로 두고 운동을 정말 많이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람의 몸은 로봇가 아닙니다. 운동을 계속 많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한 가지가 있어요. 운동 강도를 끊임없이 높일 수 없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먹는 거를 그대로 두고 운동을 한다고 살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몸이라는 거는 강도를 끊임없이 높이지 못하는 이유 자체는 운동을 하면 당연히 칼로리의 소모는 높아지지만요, 몸에선 일정 강도 이상의 운동이 지속되는 경우에 회복을 완전히 하지 못하고 손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 높게 하면 살은 단기간에 더 많이 빠질지 모르겠지만 몸은 손상이 되고 근육, 인대, 혈관,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운동으로서 생기는 이점이 하나도 없게 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요, 몸의 적응입니다. 운동을 강도 높게 하면 1000kcal 넘게 소모할 수 있지만요, 반복이 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1km 뛰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1km 잘 뛸 수 있고 2km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1km만 뛰어도 100kcal를 소모했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1km를 뛰는데 60kcal 밖에 소모를 안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자전거를 타면 100km씩 타고 그래요. 찍히는 거에는 1280칼로리를 소모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집에 가서 힘들어서 자요. 그리고 뭔가를 계속 먹어요. 즉 몸에서는 너 너무 많이 썼어, 움직이지 말고 쉬어, 계속 많이 먹게 만듭니다. 살이 빠지지 않게 몸에서 노력을 많이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으로 살을 빼려고 하면 튼튼한 돼지가 되는 겁니다. 체중이 늘어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운동을 시작해서 다치는 일도 발생을 하는데 안전하게 시작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중년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게 좋냐 나쁘냐도 물어본 거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일단 다치지 않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준비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실 때는 사실 비만한 사람일수록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럴수록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비만한 사람일수록 운동이 익숙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약해진 근육, 뻣뻣하게 굳은 근육과 관절, 가동성이 떨어진 인대는요, 운동 중에 부상 확률을 끊임없이 높아지게 만들어내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을 꼭 해야 합니다. 특히 무릎, 발목, 어깨와 손목 등의 관절을 충분히 풀어주어야 하는데요. 충분히 풀어주라고 생각하면 막 돌리는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천히 사용하면서 관절과 인대에 혈액 공급을 해주란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좋아지면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다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종아리 근육이 잘 쓰지 않은 상태로 긴장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등산을 하겠다고 걸어 올라가면서 근육이 확 늘어나게 되면서 찢어져 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근육의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천천히 사용해서 스트레칭을 한 후에 본격적인 운동을 하시는데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스트레칭 작업만 해도 20분 정도 걸리니까 가볍게 풀어줘야지 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다음 번은요, 고강도의 운동 제한입니다. 어쩌다가 하는 운동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자전거를 탔는데 내가 옛날엔 이 정도 했는데 라고 하면서 세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할 때 걷기 달리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가장 조심할 거는 무릎, 발목 관절이 받는 하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체중이 높고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걷거나 뛰는 걸 많이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좋지 않은 자세로 시행을 하면 관절에 걸리는 부하는 상상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강도를 단계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오늘부터 운동입니다. 처음 한 주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의 30% 정도, 그 다음 주가 됐을 때는 50% 정도, 그 다음에 70% 정도 하셔야 되는데, 언제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 너무 춥거나 더울 때 운동을 안 하고 있다가 계절이 바뀌고 운동을 다시 시작하실 때 이전에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이 정도로 시작해야지 하는 문제가 바로 발생하거든요. 운동을 일정 기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시면 낮은 상대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걷는 운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평지를 걷기보다는 경사로를 이용해서 걸으면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근력 운동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저는 무릎이 아파서 걷기 어려운데요 하시는 분들은 실내 자전거라든가 실외에서도 자전거를 타시는 게 무릎 관절 자체를 보호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박사님, 나도 모르게 살 빠지는 습관, 어떤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요? 4가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잘 지켜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하루에 3끼만 먹자입니다. 저희 한의원의 다이어트 한약 프로그램의 핵심 단어를 가져온 겁니다. 간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도 끼니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식사의 종류를 가르지 말고 아침에 사과 하나, 계란 하나 먹었으니까 간단히 아침을 먹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한 끼 아침 식사를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트에다가 견과류를 먹은 것도 한 끼 잘 드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숙면입니다. 잠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많이 자라고 하니까, 그렇죠?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먹어도 쉽게 배부르지 않고 끊임없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잘 나오지가 않게 돼요. 충분한 수면을 하는 것이 살을 빠지게 하는데 첫 번째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사람의 몸은요, 수분의 부족을 배고픔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목이 마를 때에도 배고프다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야식을 먹고 싶은 시간에 야식을 실제로 먹기보다
물을 먹으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물 한 잔으로는 저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유 한 잔 약간 따뜻하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음료수 끊기입니다. 음료수 끊기는 제가 촬영하는 거의 모든 내용에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당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를 끼니로 먹는 것도 반대합니다. 콜라를 먹고선 끼니로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고, 끼니로 인식을 한다고 해도 액상과당, 당이 들어있는 음료수는 당 수치를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게 되고 배부름의 제공은 정말 포만감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이 다시 떨어지는 단계에서는 공복감을 굉장히 심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한 끼 식사로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제로 음료수는 일반적인 상용량, 하루에 한두 캔 먹는데요 정도로는 큰 스트레스 안 받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엄청 많이 드시면 문제가 발생은 해요. 치매를 예방하고 또래보다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아프고 싶지 않아요. 20대 때는 이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다가요, 보통은 4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건강에 관한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치매 예방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인턴 하던 시절에 할머니 환자 한 분이 일로 와봐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줄 게 있어 와봐. 갔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 환자분이 그거 절대 받으면 안 돼, 그거 똥이야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진짜 똥이더라고요. 치매 환자들은 자기 몸에서 나온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똥이 냄새가 나면은 피가 나가지고 모두 알았을 텐데, 병원에 입원한 지 오래돼가지고 장시간 누워있는 환자분들, 먹는 거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똥이 한약처럼 동글동글하게 토끼똥처럼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보관하기가 쉽거든요. 자기가 건조한 상태니까. 치매가 진짜 무섭습니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은 누구나 시행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매 예방,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습관 7가지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주 5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그 사이에 주 2, 3회 정도 끼워 넣어주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운동 영상 찍을 때 운동을 주에 3회보다 많이 하면 손상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 체력이 문제 없고 건강한 상태에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의 낮은 등급의 유산소 운동인 경우에는 주 5회가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자기 체력에 맞춰서 시행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운동은 뇌 혈류 상태를 개선하고요, 새로운 뇌세포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막연히 걷는 것보다 다양한 자극을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면 훨씬 좋습니다. 평지를 걷는 것보다 높낮이가 있는 곳을 걷는다거나 등산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건강한 식단입니다. 한식도 굉장히 건강한 식단인데 논문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은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기본적으로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과일, 채소 위주의 음식 섭취가 도움이 많이 되고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 좋습니다. 연어, 고등어뿐만 아니라 호두에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견과류도 일정량을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베리류, 녹차를 섭취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매일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수면을 가지는 것이 좋고, 조금 잤다가 몰아자고 하지 마시고 늘 정해놓고 주무시는 게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지켜주십시오. 노인은 잠이 없어 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충분히 잠을 주무셔야 되고요, 자는 사이에 뇌 척수액을 청소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옆으로 누워 자면 잘 씻을 수 있다고 하니까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지속적인 학습 그리고 인지 활동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거나 악기를 배워본다거나 퍼즐을 푸는 것들도 도움이 되고요, 독서, 글쓰기 같은 정기적인 지적 활동 당연히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실 때 뇌는 더 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언어, 운동, 음악 3가지를 새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한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같은 거 새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니까 쉽게 접근을 해 보십시오. 5번째는요,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인 교류, 지역사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매일 통화하는 것들,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스트레스의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고 노화를 막는 중요한 방법인데요.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의 이환요법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은 실질적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으면서 머리 쪽에 걸리는 부하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산에 가서 심호흡하는 것들 더 도움될 수 있으니까 등산과 병행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스트레스 관리하면 안 받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한 가지 정도는 찾아서 시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모든 질환을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 만성질환들이 있는 경우에도 치매와 노화를 빨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 잘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청력과 시력도 우리의 치매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잘 들리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으면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주고 기억력부터 시작해서 외부 자극을 들여오는데 장애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청력이나 시력에 문제가 있으면 꼭 검사하고 안경이나 보청기 같은 거 사용하시는 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건강에 좋은 간단한 운동, 지압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스트레스나 불면, 치매 자체의 예방을 위해서 침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주 2회 정도 시술을 받으면 좋고요. 스트레스로 힘들어, 불면으로 힘들어, 치매가 계속 오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치료로 가시는 게 좋고, 예방 차원의 것들은 몸을 사용하면 좋은 운동 몇 가지를 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뇌 건강에 좋은 간단한 운동, 손가락 운동입니다. 손하고 발이 굉장히 뇌에 많은 영역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5가지 방법을 할 건데요, 엄지와 다른 손가락을 번갈아 가면서 맞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엄청 빨리 하실 필요는 없어요.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으로 동그라미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주먹을 꽉 움켜쥐었다가 쫙 펴주는 겁니다. 5번 정도 움켜쥐었다가 펴고, 움켜쥐었다가 펴고요. 그 다음에는 호랑이 발톱 이렇게 해줍니다. 손을 최대한 굽혀보는 겁니다. 관절염이 있으시면 완전히 굽혀지지 않을 수 있는데 되는 정도까지 이렇게 움켜쥐었다가 쫙 펴고, 호랑이처럼 쥐었다가 쫙 펴시고요. 마지막 5번째는요, 손을 바닥에 대는 겁니다. 손가락을 한 개씩 들어 올리는 건데, 엄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시 다섯째, 넷째, 셋째, 둘째, 하나. 남이 들지 말고 자기 손 힘으로 스스로 들었다가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눈 운동을 하는 것은 눈에 초점을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피로감을 낮추는 데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눈을 상하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천천히 하늘 보고, 땅 보고,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다시 하늘 보고, 땅 보고,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또 하나는 근거리와 원거리의 물체를 번갈아 보는 것들을 시행합니다. 근거리는요, 보통 손을 들어서 내 손가락 잠깐 쳐다봤다가요, 멀리 있는 물체들, TV가 됐든 냉장고가 됐든 멀리 쳐다봤다가 다시 가까운 데를 봤다가 멀리 봤다가 연습하시는 것 자체가 눈에 근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점을 더 잘 맞출 수 있게 되니까 시행하시는 거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잡기 운동입니다. 한 발로 30초씩 양발을 번갈아 가며 드는 동작 하는 겁니다. 30초 들었다가 내려놓고, 30초 들었다가 내려놓는 식으로 시행을 하고요. 발 뒤꿈치로 걷거나 발끝으로 걷는 연습들 같이 합니다. 네 번째는요, 크로스 운동입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짚고 똑바로 섰다가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터치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치매를 예방할 때 손의 자극들을 자꾸 주는 게 좋다 그러거든요. 손가락끼리 만나는 거나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 터치하는 것들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마무리로 뇌를 망치는 습관, 음식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나쁜 습관, 술과 담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만나지 않고 장시간 TV만 보거나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맨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랜스 지방이 많은 과자와 튀김을 즐겨 먹고요. 정제 설탕이 많은 탄산음료와 캔디를 후식으로 자주 먹어요. 너무 심심하지 않게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육이 많이 들어간 것들을 많이 먹어주면서 버터, 치즈, 소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많이 드셔주시면 치매에 걸리기 쉽겠습니다. 가볍게 3가지만 경고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알루미늄 조리기구의 사용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알루미늄 성분들이 음식에 계속해서 이제 노출이 되는 것들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플라스틱 용기 사용 줄이시면 좋습니다. 과도한 약물 복용을 자제하는 게 좋은데, 연령이 들면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수면제나 진정제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정확한 용량에 정확한 분량을 맞춰서 처방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그 처방들이 늘어날수록 길어질수록 치매의 위험성들은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장부터 무조건 약물에 힘을 빌리는 것은 좀 피하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간식으로 건강도 챙기면서 먹기 좋은 추천 간식 있을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배 터지게 먹고 건강하자면요. 2번째는 간식이에요. 여러분 간식 좋아하시죠? 많이 먹는 것도 좋아하시죠? 먹을 거, 건강한 간식, 건강을 챙기는데 도움이 되는 간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에 저칼로리, 저당, 무가당 등의 표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낮추고 단백질은 높인 음식들도 많아요. 이 모든 건 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고 소화가 너무 빨리 돼서 일찍 배고프지 않게,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게, 그러면서도 이왕이면 몸에 필요한 성분을 넣자는 의미로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간식으로 추천할 만한 것들은 가능하면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식, 몸에 부족하기 쉬운 성분을 보강할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추천하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몸에 안 좋은 걸 먹고 싶으면 어쩔 수 없어요. 드세요. 대신에 평소에 먹던 양의 절반만 드셔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코티즈 치즈입니다. 저지방과 고단백. 코티즈 치즈는 어렵게 말해서 그렇지 생치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냄비에다가 우유를 넣고 끓이다가 레몬즙을 넣어서 5분 정도 끓인 다음에 식히면 코티즈 치즈가 되는데요. 이때 유청이라고 하는 하얀색 투명한 물이 분리가 되고 아래쪽에 가라앉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을 면포로 걸으면 코티즈 치즈가 됩니다. 레몬즙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모르실 수 있는데 200ml짜리 우유 1컵에 레몬즙 1티스푼을 넣습니다. 200ml만 넣어서 만들면요, 정말 요만큼이 나와요. 가능하면 1리터에다가 5티스푼 정도 넣어서 완성시키면 혼자 먹을 양이 되니까요, 사용해 보시고요. 집에서 만들어 먹어도 좋고 사 먹어도 좋습니다. 얼마나 몸에 좋냐면 100g에 98.5kcal, 단백질이 13g 정도 들어있으니까요, 굉장히 건강한 간식이고요. 베리류나 견과류를 한 줌 넣어주고 야채를 곁들인다고 하면 한 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2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간식으로 드시는 거 어릴 때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다들.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풍부한 섬유질, 비타민 E와 셀레늄 같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단, 용량이 문제입니다. 하루 한 포 먹는 견과류 보면 200kcal 정도 됩니다. 가능하면 한 주먹 이상 먹는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2주먹씩 먹으면요, 간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달걀 빠질 수 없는 고단백 식품이죠. 아침에 하나씩 먹으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간식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간식으로 먹을 때 제일 조심해야 하는 점은,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완전히 익힌 계란은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반숙으로 드신다거나 물을 많이 희석해서 계란찜이나 오믈렛의 형태로 만들면 흡수도 잘 되고 단백질 섭취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야채 간식으로 먹으면 좋죠. 오이, 당근, 샐러리 같은 것들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변비가 있거나 평소에 위장이 잘 움직이지 않거나 고기를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은 오이, 당근, 샐러리 모두 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 당근은 가능하면
익히거나 기름에 볶아서 섭취하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근의 성분이요, 기름에 볶을 때 더 많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당근보다는 볶거나 익힌 걸로 드시면 좋습니다. 야채만 먹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될까요? 단백질은 어떻게 보충하나요? 하실 수 있는데요, 단백질이 부족할 때에는 병아리콩으로 만든 후무스 소스를 이용해서 찍어 먹으면 좋습니다. 후무스는 맛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집 애기들한테 먹여봤거든요. 잘 먹습니다. 맛도 있고요, 간도 적당하기 때문에 심심한 야채 드실 때 소스로 꼭 이용해 보십시오. 초콜릿 간식으로 먹어도 돼요? 됩니다. 대신 다크 초콜릿 드시는 게 좋고요, 초콜릿엔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철분과 마그네슘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기질 보충에도 좋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고요, 초콜릿 먹으면 기분 좋아지죠. 실제로 기분 전환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드시는 거 도움이 되고요,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 들은 걸로 드셔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약간 씁쓸한 맛을 즐기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식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것은요, 아마도요 과일일 겁니다. 과일을 먹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비타민도 섭취할 수 있고 섬유질도 섭취할 수 있고 포만감도 잘 주는데, 과일을 드실 때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간식으로서의 과일은요, 사과 3분의 1개, 딸기를 간식으로 먹는다고 하면 8개, 수박이라면 10분의 1쪽 정도 되겠습니다. 8kg짜리 수박의 10분의 1이라고 하면 껍질을 빼고서 500g 정도 섭취하는 거거든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모두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간식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식후 혈당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당지수, GI 지수 낮은 음식들도 함께 알려주세요. 피디님, 당지수가 0에 가까운 음식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저는 모르죠. 구독자분들도 모르시죠?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요, 탄수화물의 함량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요, 구성 자체가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GI 지수는 0에 가깝습니다. 아몬드를 비롯한 견과류는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줄여주고 항산화 효과를 줘서 2형 당뇨와 관상동맥, 심질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에 아몬드를 포함하면 당뇨 직전 환자군의 혈당 농도가 감소하고 포만감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단에 아몬드를 포함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고요, 공복혈당, 인슐린, 총 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지단백 수치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뇨나 당뇨 전 단계 환자가 챙기시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몬드만 먹으면 그냥 혈당 관리 되네 싶을 수 있겠지만요,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찔 수 있고 반드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몬드 몇 알 같이 챙기고 식사 후에 10분에서 20분 정도는 걷거나 가벼운 근력 운동들을 하면서 에너지 소모를 하시면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 중에 라면 먹어도 될까요? 저희 환자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지난번에 라면 먹어도 된다고 유튜브 찍은 적이 있습니다. 라면 1인분은요 대충 500kcal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1500에서 2000kcal 정도 되는데, 한 끼에 500에서 700 정도 섭취하면 되거든요. 라면 1인분을 먹는다고 칼로리상의 문제가 없네요. 근데 라면은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단지의 비중이요, 하루 권장 비율과 꽤 비슷합니다. 라면을 먹는다고 살이 많이 찐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라면과 함께하는 김치나 밥이나 이런 걸 많이 먹으면서 칼로리가 오버하는 거고, 국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나트륨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 핵심은 라면 자체 칼로리가 500이기 때문에 김치나 반찬을 먹으면 넘어가죠.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하면 성인 남성은 3분의 2만 드시면 되고요, 여자분들이 드시고 싶을 때에는 절반 정도만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어떻게 먹고 있냐면, 먼저 야채를 많이 썰어서요 살짝 볶아줍니다. 거기에 다시 라면 절반을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계란 1개를 넣어주거든요. 라면에서 유일하게 부족한 섬유소를 늘려주고 단백질 비중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건강식으로 얼마든지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햄버거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햄버거도 실질적으로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들어있고 바닥에 깔려있는 빵 한 장을 뺏어 먹는다고 하면 조금 더 이상적인 비율로 바뀌게 됩니다. 햄버거는 칼로리가 3에서 450kcal입니다. 햄버거 하나 드시는 걸로는 다이어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좋고요. 여기서도 문제는 감튀에서 오는 겁니다. 감자튀김을 같이 드시고 싶다면 햄버거는 2분의 1, 감자튀김도 2분의 1만 드시면 괜찮겠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음식 선택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되시죠? 암 환자분들의 식단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는 분 어머니께서 항암 치료 중이신데요. 입맛이 없으셔서 어떤 걸 챙겨드려야 하는지 식단이 가장 고민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박사님께서 항암 치료 중 식단에 대해 질문을 드릴 테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식단은 모든 암 환자의 고민일 수밖에 없어요. 표준 항암 치료를 한다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고 부작용들이 식욕부진, 소화불량, 불편감, 식단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우리가 씹고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수분이 많은 소스라든가 삼키기 쉬운 지방질이 있는 그레이비 같은 것들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고섬유질 식품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들 있지만 변비가 생긴다거나 소화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씹고 삼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한테는 고섬유질 대신에 저섬유질을 드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고민들은 결국 암 환자들이 얼마나 잘 먹을 수 있게 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항암 치료할 때 체력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니까 드시고 싶은 거 드시라고 하는데 그래도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들이 있지 않을까요? 암 환자나 혹시 가족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소고기 같은 거 먹으면 철분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항상 표준화된 식단을 추천을 할 때에는 고기에 대해서, 철분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환자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잘 챙겨 먹어서 체력이 유지되게 해서 표준 항암 치료를 끝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암을 스스로 이겨내는 에너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손해가 아니라면 복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특정 음식 좋다고 하는 것을 먹는다거나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좋다라든가 보충제를 먹으면 좋다라든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교과서적으로 모두가 공인할 수 있게 특별한 식단, 음식, 비타민, 미네랄, 건강보조식품, 한약을 포함해서도 이런 조합들이 암 자체를 막거나 치료해 준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연구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해 드리는 것은 뭘 드십시오라기보다는요, 이런 걸 하지 마세요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암 환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식단 8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주의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딸기나 포도 같이요, 물에 잘 씻기지 않는 농산물을 조심하시는 겁니다. 딸기 많이 씻으면 물러지게 돼 있거든요. 씻기 어려운 것들은 농약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초밥, 익히지 않은 굴, 날 생선, 조개류를 날로 드시지 않는 겁니다. 감염에 대한 위험이 있고 감염 시에는 치료가 굉장히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요, 생견과류, 신선한 견과류를 섭취하시라는 겁니다. 오래 보관된 견과류는 산패가 쉽게 되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너무 당연한 거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조미료, 음료수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암 환자분들이 처음에 병에 걸리게 되면 냉장고를 한번 다 뒤져본다고 해요. 언제 넣었는지 모를 음식들부터 시작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반드시 합니다. 암이 걸리지 않더라도 이 유통기한은 철저하게 지키고 냉동실에 오래 있던 거는 다 치워버리십시오. 다섯 번째는요, 블루치즈와 같이 곰팡이가 핀 치즈, 곰팡이 흔적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곰팡이 같이 발효되어 있는 것들이 면역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위장 상태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게 좋고요. 여섯 번째는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된 부패하기 쉬운 음식은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냉장고에 3일 이상 보관한 남은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 비슷한 내용입니다. 먹다가 남은 밥이나 밥이 포함된 남은 음식을 드시지 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밥에 포함된 탄수화물이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써있는 내용입니다. 항암 치료 중 체력이 떨어졌을 때 한약, 홍삼, 인삼 등 보약을 먹어도 될까요?
당연히 먹어도 됩니다. 홍삼이나 인삼들도 피로도를 낮춰줄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고, 인삼을 복용하면 안 되는 질환 구내 환자들이 인삼이 포함된 한약을 처방했을 때는 안전하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다만 한약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되게 넓습니다. 사실상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한약은 오직 내가 현재 암 환자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한의사에게 처방받은 것이 한약이라고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명하다는 약재, 누가 먹고 좋았다고 하는 것들을 섭취하는 것은 절대로 지양해야 합니다. 버섯류들 끓여가지고 먹으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고, 버섯들도 논문들을 사실 자세히 보면 물로 끓인 게 아닙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한의사에게 정확히 고지를 하고 처방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 혹은 가공식품류로 파는 것들은요, 굳이 복용할 필요는 대부분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상적인 한약 처방들은 체력, 면역 혹은 암의 부작용을 조절하기 위한 식으로 많이 처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약 복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복용해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항암 치료 중에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을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모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암 수술 후에 유착 방지를 위해서 한약을 쓸 수도 있고, 이후에 암이 다시 전이 되는 것들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한의학에서는 부정거사, 몸의 튼튼한 기운을 높여주고 몸의 나쁜 기운을 깎아준다라고 얘기해서 암세포를 좀 눌러주고 정상적인 세포 활동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한의학 이론의 이야기가 일맥상통하는데요.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 한의원에서 상담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암 치료 중에 살이 많이 빠질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요리들은 뭐가 있을까요? 살이 빠지게 되면 체력 자체가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 3끼 먹는 거 말고 한두 개 정도 더 드시라고 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숙성시킨 귀리 요거트입니다. 한 컵 기준 250ml 정도 복용한다고 하면 되고요. 단백질 18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 컵 정도의 오트밀, 4분의 1 용량의 그릭 요거트, 2분의 1 용량의 우유, 한 티스푼의 치아 씨앗, 4분의 1 티스푼의 시나몬. 시나몬의 경우는 취향에 따라 넣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한 티스푼의 메이플 시럽을 넣어주고요. 4분의 1 컵에 본인이 좋아하는 과일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에 약간의 견과류를 밀폐 가능한 용기에 넣어줍니다. 잘 섞어줘요. 뚜껑을 덮고 냉장고에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보관하고요. 그 이후에 꺼내서 과일과 견과류를 넣고 함께 먹는 겁니다.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이 많은 성분을 넣었기 때문에 살이 찌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한 가지를 더 추천을 해드리면요, 프로틴 밀크쉐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조된 우유 분말을 사용한 걸 기준으로 했을 때 1회 복용량 250cc에 600kcal가 들어가 있고 22g의 프로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한 컵 분량의 우유, 티스푼 2개의 버터스타, 초콜릿, 그리고 좋아하는 과일 시럽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2분의 1 컵에 아이스크림을 넣습니다. 2분의 1 티스푼의 바닐라 시럽을 넣고요. 3분의 1 컵에 우유 파우더를 넣습니다. 이때 2분의 1 컵 들어가는 아이스크림은 당이 적은 걸 선택하면 조금 더 유리하겠습니다. 암에 걸렸을 때 건강한 식단을 하려면 박사님,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뭐가 좋다고 하니까 뭐만 먹어야지, 칼로리를 최단으로 줄여야 된다니까 먹지 말아야지 하는 방법들은 개개인에 따라 작동할 수 있지만 모두에게 적용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생채소, 익힌 채소, 과일, 과일 주스 등을 복용할 수 있는데 모두 다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역감이 있습니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괴로운 상태라고 할 때는 생채소와 과일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익혀 먹는 채소와 과일 중심으로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을 섭취하는 게 좋겠고요. 통밀빵, 귀리, 현미나 통곡물 시리얼을 섭취하는 것은 복합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추천하고 있고요. 콩, 완두콩, 렌틸콩 등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식단에 여기저기에 넣은 상태로 자주 섭취하는 것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방, 소금, 설탕, 알코올, 그리고 훈제 또는 절인 음식 등은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 기준에서는 절인 식품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젓갈류는 주의해야겠지만 김치나 된장류들은 걱정하지 않고 복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은 우유는 가능하면 저지방으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고기류는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껍질을 벗긴 살코기와
가금류는 소량 매일 200g 이내 섭취로 제한을 하시면 좋고요. 반대로 200g 이내는 편하게 복용하셔도 됩니다. 붉은색 고기, 대표적인 소고기들은 일주일에 3인분으로 제한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소고기를 드실 때에도 가능하면 찜, 구이 등과 같은 저지방 요리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암 치료를 받으면 가족이 있더라도 혼자가 됐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오늘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내용도 모르니까 하는 소리네 느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도움이 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니까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얼마든지 잘 나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힘들 때라도 좋은 생각하시고 좋은 거 보시면서 기운 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